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뉴스 앵커 유주연입니다. 2024년인 올해는 전 세계적인 선거의 해입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총선과 최근 열린 일본 총리 선거, 그리고 11월 5일 치러질 미 대선까지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모파뉴스에서는 일본 차기 총리 및 미국 대선 각 후보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이어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1, 2위였던 다카이치 후보와 이시바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는데요.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후보에게 27표 차로 뒤지고 있던 이시바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되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본의 새 총리로 당선된 가운데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최이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데요. 이시바 총재는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공식 취임하면서 새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008년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해 5번째인 이번에 총재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보수 강경파였던 아베 전 총리를 비판하며 온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어 온 정치인입니다. 한일 역사인식에서 온건파인 만큼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보다 한일 관계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통해 총리 취임을 축하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미국과 핵 공유를 추진하며 미군 괌 기지의 일본 자위대 주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좀 더 주도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을 보여주며 미국과의 관계 및 미일 동맹 강화에 중점을 둔 기존 일본 정부와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본 신임 총리의 안보 인식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파뉴스 최이아름입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차기 총리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 또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칠 전망인데요. 다가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최이아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이아름 기자, 현재 두 후보의 경쟁률이 상당히 접점으로 보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두 후보가 경제, 안보 분야에서 상당히 다른 정책 방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먼저 경제 분야부터 짚어보죠. 각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게 될 영향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각 산업별로 짚어봐야 할 듯합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입니다. 현재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활발한데요. 이는 전부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8월 SK 하이닉스에 4억 5천만 달러, 지난 4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 역시 바이든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데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고 중국산 제품의 60%,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보편 관세 부과 등 고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산업 외에 또 특별히 영향을 받을 만한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 외 전기차 산업 역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의 47.3%, 전기차 수출의 45.5%를 차지한 만큼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해리스 후보는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내연 기관차 시장은 축소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철회를 언급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는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하지만 해리스 후보는 외국 의료 기업에 대한 일시적 규제 완화로 부품 수급에 숨통을 틔우려 합니다. 여기서 외국 의료 기업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외국 의료 기업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는 외국 의료 기업으로 분류되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성장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중국 기업과 손을 잡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분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실제 폐지될 가능성은 적고 만약 폐지되더라도 중국 견제를 위해 비슷한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받게 될 영향이 상당히 커 보이군요. 이어서 외교안보 분야 영향도 살펴봐야겠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바라보는 외교적인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떠한 지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자로 보고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서 견제를 강화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이가 두드러지는 지점은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과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이어받은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연합인 쿼드, 미국, 영국, 호주 연합인 오커스, 미국, 일본, 필리핀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여러 소다자 협의체를 활성화해 격자형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일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동맹 관계도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일 당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재차 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정반대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후보는 정상 외교를 추진하지만 해리스 후보는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지속하며 대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세계 안보 및 한반도 지역의 평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희아름 기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기시다 전 총리와 정책상 큰 노선 변경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미일 관계적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의 여러 선거가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